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코넬대 대학원생이었던 데이비드 더닝과 그를 가르치던 저스틴 크루거 교수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45명의 학생들에게 20가지의 논리적 사고 실험을 치르게 한 뒤 자신의 성적 순위를 예상해보라고 한 건데요. 그 결과 성적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예상 순위를 높게 적어냈고 성적이 높은 학생은 스스로를 과소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더닝-크루거 효과인데요. 더닝과 크루거는 이런 결론도 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의 착오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 기인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착오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거라는 오해에 기인한다. 이 실험은 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과대평가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의 과소평가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걸 꼬집은 실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지 편향을 깨닫고 겸손함과 배움을 통해 다시 능력치를 높여 발전하도록 하는 교훈도 담고 있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공자님의 말씀처럼요. 행동경제학의 대가 아모스 트버스키도 같은 말을 남겼죠. 무엇인가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4월 30일 화요일 아침 9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4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화요일 원탁이 기자들 K 함께 하시는 날이죠. 민주당이 총선 당시에 공약한 것 중에 가장 앞세웠던 것.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건데요. 정부와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내수 진작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재원,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여러분도 함께 토론에 좀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4년제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연평균 등록금이 682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한편 지방에서는 반값 등록금, 무상 등록금까지 내건 학교도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까요?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오늘은 4글자네요. 정답이. 방탄소년단, 이 BTS를 키워낸 하이브와 걸그룹 뉴진스를 탄생시킨 자회사 어도어. 내용이 참 깊어지고 있죠. 원래 그 모기업인 하이브가 오늘 이것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자회사 어도어의 이것을 말이죠.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출을 시도했다라고 하이브가 보면서 이걸 열어서 민 대표를 해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민 대표는 이사회를 열지 않으면서 방어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임시 이것을 열 예정이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는데요. 4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 우리가 이게 힌트가 강력한 힌트가 될 것 같은데 2글자로 줄여서 주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정식 명칭으로는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혹은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증시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뉴욕 증시가 이제 이 FOMC 회의 앞두고 기술주 테슬라의 호재로 인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우지수가 0.38%, 나스닥 지수도 0.35%, 대형지수제 S&P 500 지수도 0.32%. 특히 이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사흘째 오름세인데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 가 있잖아요. CEO가. 네. 중국에서 지금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소식으로 단숨에 주가가 15% 넘게 그렇죠. 급등을 했습니다. 애플도 나쁘지 않은데요. 투자회사인 번스타인이 애플의 투자 의견을 이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 3% 가까이 올랐고 아마 시장의 관심은 현지 시간 30일부터 열리는 이틀 동안 열리는 FMC 회의입니다. 일단은 금리 동결 전망 우세한 가운데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할까 또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속 말을 좀 번복해 왔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좀 끈적끈적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쓸 만큼 이 물가를 의식해서 기존보다도 좀 이 매파 성향의 목소리를 좀 드러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고요. 또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여기다가 이제 애플,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 이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와 같은 퀄컴과 같은 반도체주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로 주목을 받고 있던 일라이 릴리 네.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어떻게 나올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좋고 국제 유가는 내렸습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 재개 가능성이 대두가 되니까 6월 인더분 서브텍사스산 중진유가 1달러 22센트나 하락을 해서 82달러 63센트. 6월 인더분 북해산 브렌트유도 1달러 이상 떨어져서 88달러 40센트. 조금 전 개장한 이 코스피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어제보다도 한 9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네. 2696, 270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세입니다. 871포인트. 조금 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 월 초에 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이제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930% 증가했는데 반도체 사업이 이제 일단 매출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23조 원,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 거의 2조 원 가까운 순이익을 냈습니다. 매출도 71조 9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2.8%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서 아마 이 반도체 가운데 아니 비메모리 반도체 네. 또 나눠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지켜보면 아마 이제 앞으로의 이제 업황 전망을 이제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 환율 이 외환 시장이 굉장히 좀 급변동하고 있어서 특히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엔화 가치 아닙니까? 맞습니다. 엔화 가치는 계속해서 엔화가 더 많이 약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달러당 158엔 또 기록을 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게 엔화, 일본 엔화의 굴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라는 건 그 나라의 경제력, 체력, 펀더멘털을 그렇죠.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엔화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 일본 외환시장은 휴장이었어요.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장중한 때 160엔까지 치솟았고요. 아마 시장 개입에 의해서 아마 불과 3-4시간 만에 또 5엔 안팎으로 또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엔달러 환율이 160엔 선을 넘어선 건 1990년 4월 이후 34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던 이제 엔화 가치가 일본 정부가 직접 달러를 풀면서 엔화를 매수하면서 조금은 이제 하락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화 가치가 추락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 금리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지금 여전히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난달 일본은행이 마이너스를 종료했어요. 금리를 17년 만에 이제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탈출을 했지만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특히 지금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주말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엔저를 용인한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정부의 부채가 1,000조 엔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금리를 올리게 되면 오히려 경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 재정 부담이 좀 크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은 빨라야
빨라야 한 9월경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와서 그 사이에는 당분간 엔화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두 개입 이후에 좀 실물 개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엔화 가치가 언제까지 떨어질지 또 우리 경제 영향도 살펴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킹달러 기조는 마찬가지여서 아시아 통화 전체가 다 약세지만 그중에 유독 엔화 가치가 하락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네. 연초 대비 12% 넘게 빠졌고요. 물론 원화 가치도 한 7%가량 같은 기간 빠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당장 엔화 약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일본 제품과 경쟁하는 품목이 많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이게 되면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더 도드라집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엔화 가치가 1%포인트 내릴 때마다 한국의 수출 물량은 0.2%포인트 줄어들고 수출 금액은 0.6% 줄어든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록적인 엔화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서 한국 여행 갈래? 일본 여행 갈래?라고 묻는다면 다 일본 여행 간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싸니까요. 맞습니다. 일본 가면 뭐 돈 쓸만 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할 정도니까 네. 실제로 다음 달 이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가 중국의 노동절 연휴 긴 기간인데 중국의 이제 한 사이트가 노동절 연휴 해외여행 목적지 조사에서 1위가 일본이었어요. 2위가 태국. 3위가 한국입니다. 우린 태국한테도 좀 밀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뭐냐. 중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도 이제 한국보다는 엔화 약세로 인해서 이제 일본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아유 야 900원 선 달러당 900원 생각했는데 원화당 이게 다시 860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일본으로 가게 되면 여행수지 적자. 그렇죠. 이 적자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악순환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좀 하락세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3월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94%입니다. 네. 한 달 전에 비해서 0.02%포인트 내렸고 신용대출 금리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금리가 동반으로 내렸다.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이른바 코픽스 금리, 자본조달 비용 지수가 내렸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주담대 가운데 고정대출 비중은 한 달 새 한 8.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출자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 낮아진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와는 달리 가계 전체 평균 금리는 한 0.01%포인트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금리 수준이 높은 이제 주담대보다는 신용대출이 조금 더 늘어난 게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매년 나오는데 이게 지난해는 많이 낮아졌었잖아요.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한 20% 가까이 공시가격이 낮아서 재산세 냈던 분들 좀 부담이 덜어졌는데 올해는 거의 보합 내지 강보합 정도거든요. 강보합. 예,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이 공동주택 한 1,500여만 가구의 가격을 확정 공시했고요. 지난달 이제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시가격 열람을 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 의견 좀 모아봐라 수렴해봤더니 공시가격에서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제출한 건수가 지난해보다 줄었어요. 네. 20% 넘게 줄어서 공시가격 이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 분은 지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홈페이지 서비스에서 혹은 공동주택이 소지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제 공시가격과 연동된 이제 부동산 보유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세금 부담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 소식. 가스요금이 동결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2분기 가스요금 인상하는 바는 검토했습니다만 최종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동결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가스요금은 크게 보면 연료비,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격, 또 하나는 공급비, 국내 시설 투자 운영비로 나뉘는데 둘 다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가스의 이제 원가 보상률이라고 해서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수입 원가가 한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에 수입해서 한 780원, 800원 미만으로 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다 보니 지금 1년 넘게 동결하다 보니까 이제 주택용 가스요금 미수금만 15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냥 동결하기는 어려워서 아마 가스의 비수기는 가스비는 한 7월이거든요. 이게 아마 7월 정도면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KBS 김준범, 강나루, 이세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5만 원 이야기를 할 겁니다.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는 타이틀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지난 총선 앞두고도 이걸 이제 운을 띄웠고 결국 민주당이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인데 우선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이 민생회복 지원금 이야기가 나온 배경부터 좀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네, 강나루 기자. 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총선의 대표 공약이라고 많이 꼽습니다. 한 3월 중순 하순 정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것 같고. 이름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그래서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원금을 통해서 이제 민생을 회복하자 이런 취지인 것이고 1인당 25만 원이기 때문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뭐 100만 원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들었을 때 약간 익숙한 개념인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그때는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이라고 했고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그때도 4인 기준 1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이제 가구의 이제 그 구성원 수로 해서 4인은 100만 원이었고 1인은 4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긴 있지만 그때와 비슷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뭐 지원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김준범 기자. 찬반이나 뭐 장단점은 이제 잠시 뒤로 미뤄두고요. 네. 이게 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철학과 좀 맥이 닿죠. 네.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은 항상 이제 기본소득, 소위 말하는 기본 시리즈를 지사 시절부터 미뤄왔고, 뭐 기본 주거, 기본 뭐 소득,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늘 이제 상대적으로 좀 고착화돼 있던 게 보수 진영은 선별적 복지를 항상 이제 내세우고, 진보 진영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는데. 진보 진영 안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은 갈립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더라도 기본소득은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반대로 기본소득이야말로 진정한 보편적 복지다. 뭐 잡다한 뭐 여러 가지 복지 체계보다는 기본소득 정책이 앞으로 미래 지향적이고 미래 시스템에 가장 맞을 것이다라고 지향하는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일종의 대표 정책을 미는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제가 이 토론을 참석하려고 22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집을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약간 뭐지? 그러니까 약간 어떤 당 차원이라기보다는 대표의 개인적 철학이 반영된 공약이 아닌가. 실제로 이 총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도 유세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보 진영 안에서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짜인 정책은 아직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야의 생각이 좀 갈리는 지점이 어제 뭐 영수회담도 있었습니다만 뭐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할 수는 있다. 근데 이거를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 1인당 25만 원이냐 아니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혹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거냐. 물론 이게 과거에도 수십 번 반복됐던 논쟁입니다. 선별이냐 보편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뭐 영수회담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발하는 분위기가 크고 어제 영수회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어려운 분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 해요. 결국은 이제 과거 무상급식 때에서처럼 이제 보편복지냐 선별복지 논쟁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당과 이제 대통령실은 더 이제 어려운 계층에 핀셋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경제 부양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특히 그 돈을 푸는 게 이제 현금 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제한된 기간 안에 지역 화폐로 지원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돈을 쓰게 하겠다. 무조건 이제 집에다 이제 캐시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정해진 몇 개월 안에 그 지역 화폐로 쓰면 써야만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 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야당에서는 주장을 하지만 여당에서는 입증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반발하는 거죠. 민주당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모든 국민에게 다 25만 원씩 지원을 하면 사람들이 이걸 이제 소비를 해야 맞습니다. 하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순환이 돼서 또 순환되는 만큼 또 세금도 거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럼 과연 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까 강나루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2020년도에 그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씩 줬던 그 코로나 경험 시기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경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보고서를 좀 보니까 그 KDI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 소비 증대 효과가 그 0.26에서 0.36배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 돈 받았으니까 추가로 돈을 더 쓰는 게 한 26에서 36만 원.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쓰고 나머지는 쓰지 않고 저축해 뒀다는 얘기죠.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비슷한 연구 진행했는데 결국 지원금으로 인한 추가 소비액은 1인당 약 11만 원 늘어난 데 그쳤다. 그러니까 모두 돈 쓰라고 돈을 이렇게 줬는데 그러니까 내수를 좀 살려보자라고 했지만 결국 저금하는 게 더 많았다.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 라는 건데 이 보고서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KDI 같은 경우에 분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소득이 낮을수록 증가액이 소득이 많은 계층보다는 더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선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한국보건사연구원도 안정적인 상용직 가구가 그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이게 취지와는 달리 온전히 소비를 늘리는 역할에 좀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반론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아까 이런 코로나 같은 국가 재난이 터졌을 때 이게 이런 수치, 재정 건전이나 수치적 효과만 따지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같이 견디고 이겨내기 위한 방안이자 수단인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숫자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도 들여다봐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었는데 무슨 경제적 효과를 따지고 있느냐 뭐 이런 반론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경제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딱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유독 이 소득이나 기본소득과 비슷한 현금 지원 정책은 더 객관적인 근거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정책이 출현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가 매우 부실하고 아까 이세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제 유사한 게 코로나 때 1차부터 6차까지 지원금을 줬고 1차는 다 나눠줬고요. 2차부터 6차는 선별로 줬어요. 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실직자 이런 사람들 줬는데 1차와 2차, 6차 중에 뭐가 더 효과적이었느냐. 일단 객관적 비교가 없어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까 1차에 대해서만 방금 이세준 기자가 말한 것처럼 KDI 연구 결과가 있고 KDI 연구 결과가 이제 맞다라고 전제를 하면 100만 원 나눠주면 소비로는 30만 원 가더라라는 얘기거든요. 70만 원은 저축해버리거나 빚 갚는다는 얘기인데 그럼 정부가 100만 원 줬을 때 소비 진작에 30만 원 있었다는 거가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는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냐면 그 100만 원을 보편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100만 원을 다른 방식으로 선별적으로 나눠줬을 때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크냐 적냐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비교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는 사실 각자의 정치적 지향에 따라서 답을 내놓고 논리를 꿰맞추는 방식의 토론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뭐가 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김성진님은
국민 1인당 25만 원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서민 경제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지역 화폐로 저 같은 자영업자는 득을 봤거든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811님은 저는 반대입니다. 70대입니다. 받고 싶은 마음은 100%지만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걸 잘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057님은 25만 원 주면 국내 경제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듭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2926님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요즘 진짜 힘듭니다. 25만 원 지급 찬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김미성님은 포퓰리즘 정치는 이제 그만 미래 세대가 힘들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뭐 가급적 저희가 뭐 찬반 좀 균형 잡히게 읽어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이게 뭐 아직까지 뭐 대국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게 또 없었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하면 좋겠는데 우선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코로나 시절의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특이했던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2024년은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느끼고 계시는데 그게 꼭 필요할 만큼 긴급한 경제 상황인가를 좀 따져봐야죠. 근데 긴급한 경제 상황인가도 약간 상대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경기가 침체가 되면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라는 거는 기업이나 가게가 돈을 안 쓰면 상대적으로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그걸 방어하는 게 일반적인 그 재정 운용 방향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렇죠. 뭐 진보건 보수건.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지금이 경기 침체라는 경기 침체 국면이라는 거는 크게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정부는 경기 침체에서도 유독 재정을 아끼고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말에 따르면 13조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3조 원을 풀 건지 3조 원을 풀 건지 23조 원을 풀 건지 그걸 논의로 하고 일단 정부가 좀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추가로 돈을 풀려면 추경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추경을.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추경 자체를 안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재정을 더 추가로 집행하겠다는 건지가 약간 손에 잡히는 답은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늘 해오던 교과서적인 해법,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한다. 이걸 안 하겠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좀 퀘스천 마크는 남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스 유전이 발견이 되거나 뭐 리튬 광산이 어마어마하게 발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디선가는 이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곱하기 5천만 명 국민을 하면은 한 12조 5천억? 거의 13조 원 가까운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나라 살림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재정 적자 심각해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원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게 올해 예산이 250조 원인데 추경에서 700조 원 하면은 이게 국가가 13조 원 정도도 마련을 못하면 그게 국가가 왜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부가 국간이 튼튼하면은 이런 거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게 결국은 지금 재정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이고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게 경기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세금 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당장 뭐 법인세만 하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적자 작년에 봤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도 크게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국세가 예상보다 56조 덜 들어왔다. 그렇죠. 여기에 우리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감세 정책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정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코로나 때만큼은 사람을 뭐 만날 수도 없어서 돈을 쓰지도 못하는 뭐 그 정도의 재난 상황을 봐야 되냐. 지금 국간이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간이 어렵기 때문에 돈을 더 풀기 어렵다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국간이 왜 어려워졌느냐를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정부 국간이 정부 지갑이 87조 원이 마이너스 빵꾸가 났는데 왜 마이너스 87조가 났느냐? 사실 이제 재정이 비는 건 이유가 두 개겠죠.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혹은 돈을 너무 많이 안 걷어서 둘 중에 하나일 건데 작년에 마이너스 87조 중에 세수가 정부가 계획한 세금보다 못 걷은 세금이 55조 원 정도 되거든요. 87조 원 중에 적자 55조 원은 세금을 못 걷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이제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들이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못 벌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면 정부가 걷고 싶어도 못 걷는 측면도 있지만 현 정부가 감세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깎아줘서 세금이 안 거쳐서 재정 적자가 났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우리는 돈을 못 써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약간 자기 모순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재정이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면 다시 세금을 더 거두려고 노력을 하면나 정책 전환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계속 재정 적자는 크다라고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계속 감세를 하면 약간 미스매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어릴 적에 동화 같은 거 보면 화수분이라고 하고 뭐 하나 넣으면 뭔가 퐁 하고 두 배로 튀어나오고 그 부채도사 무도사 거기서도 막 부채질을 하면은 돈이 이제 복사가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13조 원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려면 13조 원을 어디선가 조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원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추가로 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은 재정이 어려워지니 기존에 있는 세출을 구조조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줍시다 하더라도 기존에 쓰려고 했던 그 돈을 이쪽으로 왼쪽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한쪽 주머니에 있는 것 반대쪽 주머니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순증되는 게 없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추가로 또 공급되는 현상은 또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과연 이게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냐하면 또 한쪽에서는 다른 복지를 줄이거나 R&D 뭐 연구개발 예산을 줄이거나 인프라 예산을 또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추가로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결론에 또 가게 되는 걸까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제 25만 원 이제 전국민 지원금이 이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야당의 입장을 좀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김준범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인데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경기가 되게 많이 부양돼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이제 한국 경제 상황은 오히려 소비 수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써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지갑 여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 감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 화폐로 발생하는 민생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 그랬던 것처럼 힘든 자영업자에게 분명히 단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자영업자 카페나 이제 사장님들 카페 같은 데 보면 확실히 그 기대감도 좀 엿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문자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 논리가 또 하나 있고 또 재원 마련 부분에서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그동안 총선 때 뭐 이제 민생 토론회나 이런 데서 밝혔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에 들어가는 이행되는 이제 예산들을 보면 민주당 추정으로는 한 900조 뭐 1000조 원 뭐 이렇게 든다라고 민주당은 추산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13조 원 정도는 이 정도의 어떤 경기 부양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지원금 측면에서 좀 이렇게 대립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회복 지원금 만약에 그 야당 주장대로 지원하게 되면 이제 13조 원이 들어가고 13조 원은 올해 예산이 650조니까 대략 2% 정도인데요. 당연히 이제 추경을 해야 되고 추경이라는 건 결국 국채 발행해서 빚을 더 땡겨와야 되는 건데 어느 정부건 그의 예산 계획을 짰다가 2% 정도의 추가 지출을 추경하는 거는 그게 그 자체가 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뭐 20%도 아니고. 그래서 그 정책 목표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국채를 발행해야겠죠. 뭐 다른 복지를 줄여서 13조 원을 그걸 죽이고 준다는 거는 방금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더하기 빼기 하면 같은 얘기 돼버리는 거고 아무 효과가 없을 거고 2%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정부는 그거는 안 된다. 근데 대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들어봐야 뭐가 더 말이 되는지를 놓고 비교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민생회복지원금은 뭐 물가를 올릴 수 있고 정부 재정도 없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다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들어봐야 뭐가 좀 논의가 진전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또 뭐 추경을 하고 돈이 또 풀릴수록 그게 유동성이 또 확대가 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될 것이다. 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2317님이 저는 가난하지만 25만 원 받고 싶지 않아요. 서울 강남 50억 집 사는 자녀가 초중고 무상급식 이건 형평성 맞을까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이게 또 이제 학급 내의 무상급식과 과연 이게 또 같은 이야기냐 또 이게 논쟁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전달을 해드렸고요.
남공림님은 돈만 계속 풀면 나라가 잘 될 것 같나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유, 정말 많은 생각들을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희가 치우치지 않으려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고 다양한 문자 메시지 읽어드렸고요. 김계덕님이 정말 많이 치우치신 그 글을 올려주셨어요. 성공예감 너무 알찬 프로그램입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이런 치우쳐진. 이런 건 좋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엔터사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 이걸 열려고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주식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죠. 또 몇 년 전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죠. 배당을 확대하라, 자사주를 매입해달라, 이런 주주 환원을 요구하거나 이사 선임에 반대한다, 우리가 요청하는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또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내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월 말에 이 정기 이것이 많이 또 열리기도 했었죠. 상장사 기준으로. 두 글자로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부르는 그것을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대학 등록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안 이제 대학교 등록금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좀 조짐이 다르네요. 올리는 학교들이 더 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세준 기자. 그 4년제 대학만 보면은 193곳 중에 26곳이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7곳을 올린 곳과 비교하면은 인상을 결정한 학교가 대폭 늘었죠. 네. 나머지를 보면은 단 한 곳, 유일하게 청주대학교만 0.17% 인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66곳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올해도 등록금을 좀 올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럼에도 대학들은 인상을 단행한 거죠. 보니까 동의대, 조선대, 계명대, 총신대, 서울기독대 이런 학교들인데 그래서 교육부는 이게 주요 학교들, 그러니까 입학 규모가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아니다. 또 종교 관련 대학들이 많아서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전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이게 우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장학금 이주형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받더라도 등록금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등록금을 많이 올리지 않아야 정부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이들 대학교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 등록금 결정 체계가 좀 특이한 게 뭐 국립대나 공립대는 국립이나 공립이기 때문에 정부나 뭐 공공기관의 통제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만 사립대는 사립이잖아요. 사실 일종의 뭐 반드시 교육을 시장 경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립이니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등록금 체계는 국립이건 사립이건 문의는 자율, 실질은 통제거든요. 그래서 매년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최고 상한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한선. 최근 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평균을 내서 거기에 1.5를 곱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올릴 수가 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최근에 워낙 인플레 때문에 물가 상승률 자체가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1.5를 곱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6%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워낙 그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올려봐 2, 3%밖에 못 올렸거든요. 근데 그 방금 이세준 기자가 소개해줬지만 지금 등록금 결정 체계는 등록금을 동결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등록금을 올리면 지원금을 안 줍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등록금을 올려서 더 버는 돈과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더하기 빼기해서 더 큰 쪽을 선택하는 건데 종전까지는 물가상승률 곱하기 1.5를 해봐야 2, 3%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이 더 단감이었는데 이제는 올해는 5.6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정부 지원금 안 받아도 이게 더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입장에서는 합리적 결정을 하는 거죠. 지금이 좋은 기회예요. 지금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냥 안 받을래 이렇게 되는 대학들이 늘고 있고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꽤 높을 거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정부가 지원금을 늘리지 않는 한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게요. 계산기 두드려 보면 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인 거고. 근데 그 동안은 어떻습니까? 뭐 사립대들 그 단체에서도 그 동안 너무 못 올려왔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대학 등록금이 더 적게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생 1인이 연간 부담하는 평균 등록금 요새 이제 대학 다니는 사람들 등록금 얼마나 되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게 이제 682만 7,3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제 다 평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수준 기자도 이제 26곳 그러니까 한 193곳 중에 26곳 인상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비율로는 한 13.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학 10곳 중에 한 곳 좀 넘는 곳이 인상을 해서 저는 사실 이런 그 대학 등록금의 구조를 몰랐을 때는 저희가 여기 출연할 때마다 물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요즘 이렇게 물가 많이 오르는데 이 정도면은 대학들이 별로 인상 안 한 거 아닌가? 거꾸로 얘기하면 10곳 중에 8곳은 안 올린 거니까. 근데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등록금 그 지원금을 받는 문제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17개 학교가 인상을 했고 올해 26곳이면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사실 기사들이 지금 고삐 풀렸다라고 기사를 많이 다는 게 당분간 이제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하면 대학들도 국가 지원금과 이 물가 인상률을 비교를 해볼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계속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사실상 이명박 정부 2009년 때부터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계속 유도해 왔거든요.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대신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시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대신 동결 안 하면 우리 지원금 안 줘를 계속 2009년부터 와서 사실상 동결을 유도해 왔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상승률 곱하기 1.5배까지 올릴 수 있다는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그게 안 먹히는 구조가 된 거고 2009년부터 동결을 유도해 왔으면 지금 15년째잖아요. 네. 어떤 물가든 15년째 안 오르면은 그쪽 입장에서 당연히 입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대학이 쓰는 것도 다 똑같이 물가가 올라가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사립대학 특히 사립대학 입장에서는 정부가 지원금도 안 주면서 등록금도 못 올리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학을 운영하라는 거냐 이런 불만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뭐 교직원들 뭐 임금도 인상을 해줘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운영비도 같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필요성은 있다 치고 그러면 과연 학생들에게 어떠한 편이나 대가들이 또 있는가도 하나 좀 따져볼게요. 대표적으로 등록금이 카드 결제가 안 되는 대학교들이 많다면서요. 왜냐하면 이게 무이자 할부라든지 이런 걸 좀 이용하면은 그래도 학부모님들한테도 좋은 일일 텐데. 분할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안 된다는 게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죠. 저도 보고 놀랐어요. 저희 세금도 사실은 카드로 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조사 결과 보니까 대학들 중에 한 40% 정도가 아직도 카드를 받지 않고 또 그나마 받는 곳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또 지정 카드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카드를 새로 만들고 또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니까 한도를 늘리고 상당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또 뿐만 아니라 뭐 기숙사 비용도 카드가 안 되는 곳도 뭐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게 대학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가 뭐 부담스러워서 그렇다는 건데 우리가 식당만 가더라도 요새 그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좀 입이 나오고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요즘 현금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게 근데 이 큰 금액을 결제한 데 있어서 카드 결제가 수수료 때문에 안 받는다는 게 사실은 좀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를 안 해서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식당에 왜 카드를 받습니까? 카드를 안 받으면 정부의 벌칙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같은 벌칙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또 여신금융협회에 신고를 하면은 그 여신금융협회와 그리고 이제 카드 공동망 차원에서 자영업자에게 페널티를 주죠. 근데 정부가 대학에 대해서는 카드를 안 받아도 벌칙을 안 줘요. 왜 그럴까는 이거는 제 추정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워낙 등록금을 계속 눌러놓기 때문에 너 올리지 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카드를 받으면 수수료를 대학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수수료가 평균 한 1.5% 정도 되는데 그럼 대학 입장에서는 1.5%의 등록금을 더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 그걸 벌충을 하려면 1.5%만큼은 올려놓고 그걸 카드로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걸 못 올리게 해놓고 등록금 수수료율까지 너희가 대학이 감당해 라고 강제하기가 어려운 입장 아닌가. 그게 아니고서야
다른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카드를 다 받도록 강제하는데 대학의 카드를 받지 않도록 유독 강제하지 않고 열어둔 것은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예. 또 한편에서는 그 등록금을 아까 그 인하한 학교가 청주대학교인가요? 한 군데 있다라고 이세준 기자가 말씀해 주셨고 반값 등록금 혹은 무상 등록금을 내건 대학교들도 있다고요? 일단 어디예요? 이게 이제 각 지역 대학교들이 이제 이 정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은 이제 지역 소멸, 저출생 기조로 인한 이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이 안 와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의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뭐 지자체마다 다릅니다만 주로 이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뭐 반값에서 많게는 전액까지 뭐 이렇게 지원을 하고 뭐 전남, 광양, 장성군 등 이제 몇 개 지자체들이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저도 검색하다 알았는데 벚꽃 엔딩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벚꽃이 이제 지는 대로 이제 대학이 소멸한다. 이제 아래쪽부터 이제 지역부터 이제 그렇게 소멸 위기에 더 높게 처해져 있다 이런 건데 이제 어떤 저출생 기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라고 정책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은 우리 등록금 정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은 학생이 없고 학생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 유지에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학의 그 지역의 대학을 지키려면 지자체가 돈을 넣어주고 그렇게 되니까 무상 등록금이 되고 그러니까 학생이 오고 그래서 대학이 유지되고 이건데 지금이야 지역을 위주로 학생이 줄겠지만 5년 뒤, 10년 뒤, 15년 뒤는 전국의 모든 대학이 학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일부는 당연히 구조조정하면서 문을 닫겠지만 상당수 대학은 이렇게 재정을 넣어주지 않으면 아니면 등록금을 3배, 4배 올리지 않으면 운영 자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저출생 시대의 대학들이 살아남으려면 문을 닫거나 등록금을 압도적으로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재정을 많이 넣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사실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 같은 경우는 정부가 넣어주는 공교육 비용이 매우 낮은 편이긴 합니다. OECD에서 거의 꼴등에서 두세 번째고 정부가 쓰는 비용이 초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정부가 쓰는 교육비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쓴 돈이 초등학생이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별로 돈을 안 주고 너희가 등록금으로 조달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 교육적으로 그렇죠. 더 많은 지원을 한다. 네. 사교육,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은 사교육이 유진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학생이 많을 때는 돌아가지만 학생이 줄어들면 이제 대학은 운영 안 되겠죠.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게 모든 지자체로 넓어지고 결국은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도 대학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학생 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자체가 지금 하는 정책들의 방향은 대학을 살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 그러니까 학교 그 학생들 자체가 없어지고 있으니까 지역 소멸, 인구 감소가 워낙에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에서 초중고 다니면은 대학교 보내줄게요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학생들을 유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각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TO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 봤을 때는 학생 수가 지금 1년에 출생률이 뭐 20만 명 정도로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미래에는 대학들이 생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설사 전액으로 다 그 등록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춘 님이 유럽은 대학교 학비가 거의 무상인데 왜 우리나라는 학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유럽처럼 무상 교육이 안 될까요? 이것도 역시 돈 문제죠. 정부가 넣어주면 되죠. 아니, 무슨 돈으로 이제 그거에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석유 좀 났으면 좋겠다. 김석현 님이 이제 교수님도 영업 다녀야 됩니다. 고등학교로 저출산으로라고. 근데 실제로 대학교에서 그래서 어떤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것, 그리고 또 뭐 대학원 같은 데서는 학생들을 많이 또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교수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뛰시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대학 그 각종 이제 보직 중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보직이 국제교류처, 국제협력단 그런 처장 단장님을 맡는 교수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오고 그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대학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고객을 유치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건 뻔하고 결국 외국인 대학생을 유치하는 대학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다 죽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거기에 유능한 교수님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대학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참 근데 대학교에다가 영업이라는 두 글자를 쓰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가슴이 아픕니다. 수도권에서는 운영의 문제일 수 있는데 또 지방에서는 교육 인프라 존폐의 문제가 걸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 아까 뭐 1인당 25만 원 지원금 이야기도 좀 했는데 각 정당별로 이 등록금에 대한 정책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의 좀 공약들도?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보니까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하고 네.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하자. 거기 있고 또 국민의힘은 자녀 3명 낳으면 모든 자녀 등록금 무상으로 해주자. 그러니까 네. 방향 자체는 좀 일치를 본 것 같아요. 이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구 감소, 출생률 유지가 워낙 하다 보니까 교육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데 있어서는 의견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 3명 낳으면 모든 자녀 무상 등록금. 이건 좀 반갑네요. 저 기억죠. 많이들 낳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찌됐든 간에 재원 조달 방안까지 같이 나와야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치권이 솔직해져야 되는데 이게 자녀 3명 낳으면 모든 자녀 무상 등록금을 지금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동시에 기시다 총리는 세금을 신설을 했어요. 모든 국민에게 저출산세를 걷겠다. 그 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겠다는 것만 발표하고 재원 약간 비겁한 공약들이죠 이거는. 걷겠다. 걷어서 줘야지 어디서 땅에서 뭐 석유가 나오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 뭐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어느 돈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뭐 물론 이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재원 조달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김준범, 강나루, 이세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중동 지역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중동 지역 뉴스 하나하나에 따라서 뭐 환율도, 유가도, 증시도 이 금융시장이 참 춤을 추고 있는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비롯됐던 건지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 2부 때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